우리는 종종 사람의 몸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체격이 크네. 일본인은 왜 작아 보일까? 한국인은 왜 다부질까? 하지만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거의 멈춰버립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이동과 선택, 음식과 기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역사가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체격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몸의 기억을 따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체격 비교. 고정관념을 넘어 유전과 역사라는 시간의 충의를 걷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은 다부지고 일본인은 왜소하다? 혹은 반대로 일본인은 비율이 좋고 한국인은 상체가 길다? 이 말들은 너무도 쉽게 오가지만 정작 그 말의 뿌리를 묻는 사람은 드물다. 체격은 단순한 숫자나 인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시간의 흔적, 땅과 음식, 이동과 생존의 기록이다.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비교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체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이유를 이해하는 지적 여행이다. 1. 몸은 말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인류학에서 몸은 하나의 문서다. 종이 위에 쓰인 글은 아니지만 뼈의 굵기와 길이, 근육의 밀도와 분포, 지방이 쌓이는 방식과 비율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현재의 나만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천 세대에 걸친 선택과 적응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몸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끊임없이 증언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모두 동아시아인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에 묶이곤 한다. 하지만 그 범주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지나온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한반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과 해양을 잇는 통로였다.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찬 바람이 내려왔고 서쪽으로는 중국 대륙의 문명과 농경민이 흘러 들어왔으며 남쪽으로는 해양을 따라 이동한 남방 계통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이곳은 한 민족이 고요하게 정착한 땅이 아니라 수많은 인구가 오고 가며 섞이고 적응하고 다시 살아남아야 했던 공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골격이 크고 뼈의 밀도가 높으며 근육량을 유지하기 쉬운 체형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 추위와 더위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기후, 농경과 전쟁이 반복되던 환경, 그리고 공동체 단위의 노동. 이 모든 조건은 몸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버텨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살아남은 몸이 지금의 한국인 체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일본 열도는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운명을 가졌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이 고립은 단절이 아니라 선별이었다. 일본의 초기 인류인 조문이는 오랜 시간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왔다. 그들은 거대한 이동보다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정교하게 적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야요이 계통의 농경민이 더해지면서 농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흐름 역시 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흡수되었다. 그 결과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뼈대는 섬세하고 에너지 소비가 효율적인 체형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큰 움직임보다는 정확한 움직임, 강한 힘보다는 지속 가능한 힘이 생존에 유리했던 환경이었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서로 다른 질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답해온 결과다. 추운 대륙과 변화가 잦은 환경에서는 열을 보존하고 충격을 견디기 위해 짧고 굵은 체형이 유리했고, 온난하고 습한 해양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볍고 효율적인 체형이 살아남았다. 몸은 선택의 결과다. 자랑도 결함도 아니다. 그저 환경과 시간 앞에서 가장 합리적이었던 형태일 뿐이다.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뼈와 근육은 기억한다. 조상들이 어떤 땅에서, 어떤 기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선택해온 최적의 형태가 조용히 이어져 온 결과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몸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된다. 이 밥상이 만든 몸, 음식은 가장 느린 유전자다. 체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유전자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인류의 몸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온 것은 매일 반복되는 한 가지 행동, 바로 먹는 일이었다. 어쩌면 음식은 유전자보다 더 느리게 작동하지만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 수백 년을 지나며 몸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집요한 힘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전통 식단을 떠올려 보자. 주식은 곡물이었다. 쌀과 잡곡이 배를 채웠고 그 위에 발효 음식과 단백질이 더해졌다.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그리고 고기를 오래 끓여낸 국물. 이 식단의 핵심은 풍족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었다. 염분은 높았지만 발효를 통해 영양 흡수율을 높였고 적은 양의 고기라도 국물로 만들어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 먹었다. 노동 강도가 높은 농경 사회에서 이러한 식단은 몸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근육과 뼈를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 장시간 노동에도 지치지 않게 하는 염분과 탄수화물. 한국인의 체형은 이 밥상 위에서 천천히 다져졌다. 특히 조선 후기 이후 소를 농업에 활용하면서도 국물 문화가 발달한 점은 중요하다. 고기를 자주 먹지는 못했지만 뼈와 힘줄을 고아낸 국물은 칼슘과 콜라겐,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 주었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와 노동을 해야 했던 성인 모두에게 뼈와 근육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 몸은 매일의 식사를 기억한다. 그 기억이 쌓여 체격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반면 일본의 식문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오랜 기간 불교의 영향 아래 육식은 금기시되었고 주된 단백질 공급원은 생선과 해산물이었다. 쌀과 채소, 생선, 해조류, 깔끔하고 담백한 식단이었다. 이 식단은 심혈관 건강과 장수에는 분명한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절대적인 칼로리와 근육골격 성장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체구가 크기보다는 가볍고 균형 잡힌 몸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체중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근대 이후 일본의 서구식 식문화가 유입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육류, 유제품, 고단백 식단이 확산되자 불과 몇 세대 만에 일본인의 평균 신장과 체격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유전자는 설계도일 뿐이고 음식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하는 재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밥상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어떤 몸을 필요로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이다. 우리가 먹어온 음식은 우리의 몸을 만들었고 그 몸은 다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음식은 가장 느리게 작동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전자다. 3. 체격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몸부터 해석하려 한다. 어깨가 넓으면 강할 것 같고 체구가 작으면 섬세할 것이라 짐작한다. 다부지면 강인하다. 왜소하면 조심스럽다. 이런 말들은 익숙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타인을 단순화하려는 인간의 오만이 숨어 있다. 체격은 성격이 아니다. 체격은 도덕도 기질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선택된 방식, 즉 생존 전략이다. 한반도의 역사를 떠올려 보자. 이 땅은 외침이 잦았고 계절의 변화가 극단적이었으며 농사와 전쟁이 쉼없이 반복되었다. 평온한 시기는 짧았고 위기의 시간은 길었다. 이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힘만이 아니었다. 버티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내일을 위해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충격을 견디며 지구력을 버틸 수 있는 체형이 유리했다. 다부진 몸은 공격을 위한 것이기보다 지속을 위한 형태였다. 반면 일본 열도는 다른 종류의 위협과 함께 살아왔다. 지진과 태풍, 해일과 화산,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힘을 과시하기보다 균형을 선택해야 했다. 좁은 땅, 한정된 자원, 해양을 기반으로 한 생활. 이 환경에서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작은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존에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정밀함과 섬세함, 효율성이 높은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 문화적 선택은 자연스럽게 몸에도 반영되었다. 작지만 날카로운 칼, 얇지만 강한 도자기, 공간을 절제한 건축, 여백을 중시하는 예술. 이 모든 것은 몸의 사용 방식과 닮아 있다. 몸 역시 그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문화는 크고 분명한 것을 허용했다. 큰 소리, 직접적인 감정 표현, 촘촘하지만 넓은 공동체, 함께 일하고, 함께 버티고, 함께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몸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힘은 혼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 문화는 정신을 만들고 정신은 다시 몸을 다듬는다. 사고방식이 생활을 만들고 생활 방식이 몸의 사용법을 결정한다. 그 사용법이 수백 년, 수천 년 쌓이면 체격이라는 형태로 굳어진다. 그래서 체격은 개인의 성격을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그 사회가 어떤 위기와 마주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기를 선택했는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누군가의 몸을 보고 성격을 판단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체격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와 한 민족이 환경 앞에서 내린 집단적 선택의 결과다. 이 순환 속에서 몸은 말없이 따라왔을 뿐이다. 4. 현대에 와서 그 차이는 흐려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과 일본의 체격 차이가 조용히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몸만 보고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환경의 동질화가 있다. 영양 상태, 의료 수준, 생활 리듬과 노동 구조. 과거에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던 조건들이 이제는 놀랄 만큼 비슷해졌다. 그 결과 유전적 차이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몸을 만드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평균 신장은 커졌지만 체지방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과도한 노동 대신 운동과 자기관리가 삶의 일부가 되었고 몸은 더 길고 가볍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체격이 커졌지만 노동 강도는 줄어들었다. 고단백 식단, 서구식 생활, 체육과 피트니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때 제한적이었던 체격 성장의 조건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두 흐름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지점으로 천천히 수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체형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 조상들의 환경이 만든 몸에서 현대의 선택이 만든 몸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 전환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체격은 민족의 본질일까? 아니면 시대의 결과일까?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체격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조건에 대한 응답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강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정보화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몸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면 몸이 바뀌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몸은 과거의 유산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실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몸만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음 세대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체격은 민족을 가르는 경계가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거울 속의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5. 고정관념을 넘어 이해로. 체격 비교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다름을 비웃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도 아니라 체격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다. 왜 다를까? 라는 질문은 누가 더 낫나? 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지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교가 아닌 이해의 문턱에 선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 길 위에는 눈과 바람이 있었고 논과 바다가 있었으며 전쟁과 재건의 시간이 있었다. 먹고 살아야 했던 방식도 믿고 의지했던 가치도 서로 달랐다. 그 모든 선택이 몸에 남았다. 뼈의 두께로, 근육의 방향으로, 움직임의 습관으로 우리는 그 차이를 가볍게 웃어넘길 수도 있다. 농담으로 소비하고 편견으로 굳혀버릴 수도 있다. 짧은 말 한마디로 수천 년의 시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있다. 그 차이를 인류가 환경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적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볼 때 체격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의 이유가 된다. 이해는 동의와는 다르다. 같아질 필요도 없다. 다만 다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려는 태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조용히 바꿔놓는다. 겉모습보다 그 뒤에 쌓인 시간을 보게 하고 판단보다 이야기를 먼저 듣게 만든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차이를 마주했을 때 웃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려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를 더 얕은 비교로 데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지혜로 이끌지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 고정관념을 넘는다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한 겹 더 깊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람답게 바라보게 된다. 마무리하며 몸을 이해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몸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는 조상의 발자국이 있고 땅의 냄새가 있으며 시간의 무게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체격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동아시아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체격은 누가 더 낫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땅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아온 흔적일 뿐입니다. 한국인의 몸에는 대륙과 반도의 시간이 흐르고 일본인의 몸에는 섬과 바다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존중하게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시선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만 알고 싶지만 함께 알면 더 지혜로워지는 이야기. 지금까지 나만 알고 싶은 지혜였습니다.